내가 뭐 잘못한 게 없지. 지한테 한테 죄지감이 있나? 한동장 내가 한테 해야 되나? 나 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얼마나 니한테 잘못했다 치고. 니 새끼 내가 찾은다고 내가 얼마나 그런 줄 알아? 니 가시나야. 야, 니 새끼나 똑바로 피하라. 니 새끼나 똑바로 피하라. 니 새끼가 어떻게 그걸 안 하는 걸 내두고 볼 게다. 자, 가족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친족 성폭행 사건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자, 친아버지에게 제보자뿐 아니라 어린 두 딸,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손녀들을 성폭행했다는 제보입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1심 판결문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두껍습니다. 제가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요, 저도 사건 반장을 진행하면서 별의별 사건들, 기록들 봤지만 오늘 이 사건 읽는 내내 쉬었다 읽었다 쉬었다 읽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왜? 너무 역했습니다, 내용이. 자, 박 변호사님, 네. 시작해 주시죠. 자, 9살 때부터 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50대 여성의 제보입니다. 이 여성, 본인은 초등학교 2학년, 9살도 당하긴 당했지만 그것을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상한 것을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란 말이죠. 자신의 딸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준으로 보면 손녀입니다. 손녀들 두 딸까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4월 말씀처럼 이 70대 아버지 1심에서 그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친정 식구들을 가족들의 행동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제보를 한 겁니다. 그 사건 다시 얘기해 주면 예. 수십 년 전에 이야기는 합니다. 9살 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몸을 만져서 깨보니까 친아버지였고요. 그 이후는 친아버지가 이 제보자 자고 있을 때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서 추행도 하고 급기야는 성폭행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음란한 그런 어떤 TV물을 보면서 옆에 와서 성교육이라고 하면서 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징그럽다고 하면 성교육이다, 봐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보통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폭력을 당하면 이걸 세상에 알리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응? 아직 너무 어려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무섭죠. 일단 이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성폭행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딸이 조금씩 커가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면 피날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학교 가지 말고 그냥 죽어라고 얘기하면서 때렸어요. 그러니까 성폭행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가정폭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은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이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요. 성년이 돼서는 이제 드디어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는데 그다음에 이분이 이런 고통의 기억이다 보니까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생활하다가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이 결혼이 말이죠. 결국 이 제보자가 친정에 다시 연락을 한 계기가 되죠. 그렇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혼을 하려면 처가에도 다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해서 몇 년 만에 다시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래를 하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첫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때 큰맘 먹고 친정엄마한테 이 아버지한테 당했던 과거의 그런 성범죄, 성폭행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의 반응이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우선 그러면 그런 일 당했는데 임신을 안 했냐? 이런 질문을 하질 않나? 딸을 걱정하기보다는 이런 좀 비밀로 해야 된다. 평생 묻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제보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이제 아이 태어나면은 나 친정집에 안 데려올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자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제 다 늙었다. 나도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일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는데 제보자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만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두 딸을 주말이나 또는 방학 때에 종종 친정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보자께서 생활고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 아이를 돌봐줄 사람, 그래서 친정에 맡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딸로 부족해서 손녀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당신 딸한테도 성폭행 저지른 걸로 부족해서 손녀들한테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당신들은 정말 응마다. 진정한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애들도 저랑 비슷한 시기 때부터 어쩌면 더 그저께부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쏘아 붙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미친 또라이가 무슨 소리 하다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딱사가 떼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그랬다며 미안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진짜 뻔뻔한 거잖아요. 너무 진짜 속이 뒤집어진 이 사람들 다 그래요 지금. 제보자는 이 두 딸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친정집에 아이들을 맡겼는데 첫째가 초등생이 되고 몇 년 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첫째의 담임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몸을 만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의 담임생한테. 그래서 사실은 몸이 좀 중요 부위 좀 간질간질하다 이래서 물어보니까 그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 안 씻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다고 하고 제보자가 좀 따져 물었대요. 아니 왜 그러냐 하니까 또 그 할아버지는 그런 적 없다고 할머니도 몰랐다라고 잡아뗐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제보자 이 딸 입장에서는 엄마라는 사람 자체가 예전에도 딸의 성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점도 있고 아빠라는 사람도 자기도 지금 성폭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족해서 손녀들까지 성폭행했다. 너무 안전하게 돌보지 않는 게 너무 원망스럽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다만 이때 고소를 하고 싶었는데 첫째가 만약에 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다시 어떤 고통을 겪을 수가 있고요. 첫째 역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그 집만 친정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보면 괜찮다. 그럼 살 수 있다. 이래서 고소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친정과 그렇게 연을 끊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딸까지 안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마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네, 이 제보자 본인도 초등학교 때부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으니까 딸들의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본인처럼 살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제 고소를 결심했는데요. 아버지는 연락처를 아예 바꿨고 어머니는 제보자의 연락처를 차단을 해놔서 부모님과는 전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소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어서 이 제보자가 오빠에게 연락을 합니다. 부모님께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빠가 오히려 네 딸은 네가 지켰어야지 지금 와서 사과 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뭐냐. 사과 못 받으면 그 후엔 뭐 할 거냐. 이렇게 제보자를 탓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어린 시절 제보자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할 때 오빠가 문틈으로 이 모습을 본 적이 있고 그 후로 아빠랑 얼레리 꼴레리 엄마한테 다 말해야지라면서 놀린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도 앞서 뭐 몰랐다고는 하지만 오빠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이 제보자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를 알고 있는 오빠가 사과를 받고 싶다는 동생한테 그런 말을 하니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자, 그 아버지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또 마냥 덮으려고 했던 그 어머니란 자 그리고 오빠란 자까지. 자, 그런데 그 오빠라는 사람과의 주고받음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서 제보자는 그 친정 엄마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니한테 당신들이라는 소리 들어야 되노? 아 죄책감이 없네 전혀. 내 죄감 없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지. 지하철에 죄책감이 있나? 한동장 내가 한테 해야 나. 나 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얼마나 니한테 잘못했다 끼고. 니 새끼 내가 찾은다고 내가 얼마나 그런 줄 알아? 니 가시나야. 니 새끼나 똑바로 피하라. 니 새끼나 똑바로 피하라. 니 새끼가 어떻게 그걸 안 하는 걸 내두고 볼 때다. 자, 교수님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다들. 네, 너무 심각한 사례입니다. 이제 뭐 아버지는 뭐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정말 가해자고 범죄자고 뭐
아버지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이 어머니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공범입니다. 그리고 제 2차 가해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아이가 9살 때, 이 제보자가 9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당했는데 그걸 눈치채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뭐 진짜라도 너무 책임감이 없고 진짜가 아니고 알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정말 어렵게 털어놨을 때는 또 침묵을 강요했죠. 이 여성의 아픔보다는 가족의 체면, 뭐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 체면을 지킨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을 지킨 거죠. 딸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쨌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 뭐 어머니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내 딸들한테라도 당당해지기 위해서 나는 이걸 고소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언니가 당한 것을 동생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한테도 이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둘째 딸도 할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네, 정말 그 내용도 들으면 너무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뭐 아이들의 바지에 손을 넣어서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고 아이들의 손으로 자기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고 11차례 성추행을 했는데 여기에 성폭행도 들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뭐 너무 이제 네. 예. 둘째 딸한테는 음란물을 또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는 너희가 예뻐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저희가 제보자의 주장만 가지고 뭐 일방적으로 전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전해드린 겁니다. 자, 지난 4월에 1심 판결 나왔습니다. 징역 15년 선고, 그 아버지란 자한테. 예? 여기 있는 내용 방송 심의 규정상 도저히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손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제보자는 친정부모 모두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정어머니는 증거 불충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징역 15년 선고됐는데 검사가 징역 10년 구형했어요. 하지만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된 거죠. 그런데 이 1심 판결 선고되니까 이 아버지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행 한번 못 가보고 감옥에서 죽으면 한이 될 것 같다. 울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성폭행 당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위로는커녕 윽박지르더니 이럴 때는 또 울면서 이제 참 탄원서를 요청하는 게 기가 막혔고요. 방송을 통해서 이 친정부모가 얼마나 큰 잘못 저질렀는지 죄책감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하게 됐습니다. 7월 10일에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심이 시작됩니다. 2심 재판부는 저 개인적인 바람은 더 가혹한 형벌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켜보죠.